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새벽 2시, 거실 불빛 하나 없는 집 안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면 그건 얼마나 쓸쓸한 일일까?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혼자 사는 시대.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나이에 혼자 살아도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그게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바꿉니다. 오늘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3곳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할까? 그 답을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형. 혼자여도 안전한 삶, 사람 냄새 나는 거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어느 새벽 73세 김영자 씨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이 불빛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김영자 씨는 혼자 삽니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하루는 분명합니다. 아침 7시 복지관, 점심엔 친구들과 식사, 오후엔 도서관,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사람 사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사람은 남았습니다. 관악구에는 이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독사 비율은 서울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촘촘합니다. 노인복지관 4곳, 경로당 80여 곳, 보건소와 공원이 모두 걸어서 10분 안. 시장과 병원까지도 가까워. 혼자여도 위험하지 않은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원 접근성 10분. 이 짧은 거리가 노인의 생명을 지킵니다. 작년 한겨울, 이웃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옆집에서 3분 만에 119를 불렀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날은 답이 없었거든요. 그 한 통의 문자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게 도시형 노후의 장점입니다. 고립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누군가 내 불빛을 보고 있다는 안도감. 대전 둔산동은 이보다 한층 더 완성된 형태입니다. 도시 설계 자체가 걸어서 10분 생활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지관, 병원, 시장, 공원, 전부 반경 1km 안. 둔산동에 사는 76세 이순자 씨는 작년에 혼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불안했죠. 근데 복지관 친구들이 매일 왔어요. 과일 가져오고 빨래 챙겨주고 웃게 해줬어요. 그분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80년짜리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인간관계의 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복지관 친구, 도서관 이웃, 가끔 마주쳐 인사하는 사람, 그 느슨한 관계들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부산 해운대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는 바다가 사람을 이어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산책로를 걷다 보면 눈인사만 하던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처음엔 혼자 걸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묻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해운대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34.6%, 도시 전체가 노인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로엔 의자가 있고 버스 정류장엔 그늘막이 있고
병원은 500m마다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해운대구청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생활관리사가 정기 방문에 말벗이 되어주고 긴급 상황엔 즉시 신고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이게 바로 도시형 노후의 진짜 가치입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거리, 쓰러져도 누군가 달려오는 동네. 그게 관악구, 둔산동, 해운대의 공통점입니다. 병원 10분, 복지관 10분, 시장 10분. 이 단순한 숫자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혼자여도 위험하지 않고 자유로우면서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형 노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자연형. 평온하고 따뜻한 삶, 마음이 쉬는 곳. 강원도 원주 외곽마을. 새벽 5시, 이정순 씨는 마당으로 나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밭 사이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눈에는 새벽빛이 담깁니다. 이정순 씨는 3년 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현관문 소리, 창문 흔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찾은 곳이 원주였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병원이 있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텃밭을 가꾸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고추 처음 심어봐요? 옆집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고추 모종을 얻었고 이정순 씨는 대신 상추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었고 지금은 서로 반찬을 나누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정순 씨는 말합니다. 서울에선 10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얼굴을 몰랐어요. 여긴 한 달 만에 친구가 생겼어요. 원주는 지금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 연세대학교 원주의료원 같은 대형 병원도 있고 생활비는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 더 큰 마당,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공간을 살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로 가보겠습니다. 71세 박현숙 씨는 이곳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떠난 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신문에서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제공하고 농사 교육도 해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완주에 도착하자 작지만 깨끗한 집,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다? 그 한마디로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농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끝은 갈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땅을 만지면 머리가 비워져요. 생각이 많을 때일수록 흙이 답을 주더라고요. 지금 박현숙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밭으로 나가 물을 주고 점심에는 이웃들과 밥을 해먹고 오후엔 낮잠을 자고 저녁엔 일찍 잠듭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지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게 완주의 힘입니다. 전남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만의 바람이 부는 새벽 74세 김철수 씨는 매일 산책을 나섭니다. 혼자 걷지만 늘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하루를 열어줍니다. 순천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생태도시입니다. 공기가 맑고 물이 깊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정원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단지 자연만 좋은 게 아닙니다. 순천의료원과 종합병원이 있어 의료 접근성도 안정적입니다. 자연과 편의가 공존하는 드문 도시, 그게 순천입니다. 강원 원주,
전북 완주, 전남 순천. 이 세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 도시에선 100명을 스쳐 지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골에선 10명만 만나도 다 압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삶을 바꿉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행복을 만든다. 자연 속에서는 그 깊은 관계가 생겨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요.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동안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자연형 노후의 비밀입니다. 도시의 빠른 시계에서 벗어나 내 속도로 사는 삶. 혼자지만 텅 비지 않은 삶. 그곳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형. 함께 이되 간섭 없는 삶.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적한 마을. 멀리서 보면 평범한 2층 건물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기가 다릅니다. 이곳엔 8명의 어르신이 함께 삽니다. 각자의 방이 있지만 밥상은 함께 차립니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되 선은 지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코하우징, 새로운 노후 주거의 형태입니다. 아침 7시, 안미숙 씨 72세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옵니다. 주방에선 이미 밥 냄새가 납니다. 잘 잤어요? 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밥을 하는 사람, 국을 끓이는 사람, 반찬을 꺼내는 사람. 아무도 시킨 적 없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8시가 되면 8명이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TV를 켜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습니다. 어제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손주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식사가 끝나면 각자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나가고, 누군가는 방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거실에 앉아 책을 봅니다. 간섭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도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고, 저녁이면 다시 모여 밥을 먹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돕되 간섭하지 말 것. 안미숙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15평 원룸에 혼자 살았습니다. 문을 닫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조용해서 좋았는데요. 나중엔 그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니어 코하우징 설명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 이게 답이더라고요. 혼자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런 변화는 이미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충남권에서는 천안을 포함한 여러 지구에서 실버홈이라 부르는 공동생활형 주거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혼자 지내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새로운 모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방과 화장실, 작은 부엌이 있는 독립형 구조로 설계되지만 큰 주방과 거실, 그리고 텃밭은 모두 함께 씁니다. 돌봄이 필요할 땐 서로 돕고 힘들 땐 각자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합니다. 누구도 남의 삶을 간섭하지 않지만 누군가 쓰러지면 모두가 나섭니다. 이게 함께 이되 혼자가 아닌 삶의 방식, 대한민국형 코하우징의 정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이후 이 실버홈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포천, 부천, 화천, 횡성, 증평, 홍성, 고흥 등 각 지역에서 20에서 30 가구 규모의 공동생활주택이 단계적으로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한 발 더 나아가 2027년까지 12개 시군 320 가구 규모의 실버홈 단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핵심은 의존이 아닌 자립입니다.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니라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공동체형 주거의 힘은 심리적 안전에 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워도 문 밖에 누군가 있다는 것. 새벽에 아프면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지켜줍니다. 덴마크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이제 전 세계 노년 주거의 해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웨덴,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혼자 살고 싶지만 외롭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불안하긴 싫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함께 사는 독립을 선택합니다. 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그리고 곧 전국으로 퍼질 실버홈. 이곳들은 단순한 주택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실험실이자 혼자 사는 시대의 새로운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공동체든 나는 어디에 살아야 할까? 이건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살펴봤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는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앞으로 살고 싶은 곳을 이 5가지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병원 시장 복지관이 10분 안에 있는가?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거리입니다. 65세 이후엔 하루에도 여러 번 병원에 들르는 일이 생깁니다. 혈압약, 당뇨약, 물리치료, 검사. 그때마다 버스 2번 갈아타야 한다면 그건 이미 불편한 노후입니다. 병원은 단순히 치료의 공간이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접수대 직원이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습니다. 복지관은 더 중요합니다. 점심 한 끼, 노래 한 곡, 그 사이에 웃음이 오갑니다. 시장 역시 삶의 맥박이 있는 공간입니다. 단골 왔네. 오늘 고등어 좋아요. 이런 말이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과 시장, 복지관이 있는 곳. 그게 진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둘째, 24시간 응급실이 가까운가? 이건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 생명선을 쥐는 기준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40%가 응급시 연락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119가 몇 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119 신고 후 평균 도착 시간이 7분, 농촌은 11분입니다. 단 4분의 차이지만 심장질환 뇌졸중에선 그게 생사를 가릅니다. 병원 위치, 심야 약국 위치, 그리고 단축번호의 119, 가까운 병원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이건 대비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셋째, 이웃과 가볍게 인사 나눌 수 있는 환경인가?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 짧은 말들이 하루의 버팀목이 됩니다. 관계는 많은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고독사 예방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인사하는 이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경로당에서, 산책길에서 인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이웃이 얼굴을 보는 환경이 곧 마음의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관리비 생활비 부담은 적당한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돈 걱정이 시작되면 행복은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액보다 관리비가 더 많다면 그 집은 이미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시형 아파트의 월 관리비는 평균 18만 원, 실버타운은 60만 원대, 농촌 단독주택은 10만 원 이하로 조사됩니다. 월 150만 원으로 사는 노후라면
주거비는 그중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불안이 쌓이고 불안은 결국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그 집에서 마음이 편한가. 낮에는 햇살이 들고 밤엔 불빛이 보여야 합니다. 햇살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불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조망감이 우울감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산이나 바다 혹은 거리에 불빛이 보이면 삶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방이 막힌 공간은 우울감을 키웁니다. 눈이 닿는 거리, 발이 닿는 동선, 그 모든 게 마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평소보다 방향을 보라고 합니다. 해가 드는가, 소리가 들리는가, 불빛이 보이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예라면 그 집은 이미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느껴지셨다면 이건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롭게 늙는 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은 편하게 늙고 외면한 사람은 불안하게 늙습니다. 노후는 돈보다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걸어서 10분, 그 안에 삶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노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살아도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2025년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 주거, 관계, 자연, 공동체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접근성 1위, 대전 둔산동. 이곳은 병원, 복지관, 공원,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이 모두 걸어서 10분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응급실이 가까워 위급 상황 대응이 빠르고 병원, 약국, 복지관이 맞닿아 있어 혼자 살아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도 돌봄 공백이 최소화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주거비 안정성 1위, 강원 원주. 서울의 집값이 10억 원을 넘어설 때 원주는 같은 규모의 집을 3분의 1 수준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룸, 빌라 기준 월세는 30만 원에서 40만 원대에서 형성되어 있고 생활비 또한 서울 대비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서울까지 KTX로 1시간 20분 거리, 가까운 귀촌지로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조용하지만 병원과 대형마트, 대학이 있어 도심과 시골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인프라 1위, 서울관악구. 복지관, 경로당, 평생학습관, 문화센터가 서울자치구 중 가장 조밀하게 분포된 곳입니다. 하루 일정만 잘 짜도 오전엔 운동, 오후엔 강좌, 저녁엔 친구들과 식사까지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 말이 오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사율이 낮고 이웃 간의 안부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만족도 1위, 전남 순천. 순천은 공기질과 도시인 녹지 비율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도심공원이 어우러져 도시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순천 은퇴 이주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병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순천의료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의료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도 1위, 경기 남양주. 이곳은 시니어 코하우징과 실버홈 시범 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혼자이되 외롭지 않고 함께이되 간섭받지 않는 구조. 독립된 생활공간 안에서 공용 주방과 거실, 텃밭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노후 주거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이런 형태의 공동생활형 주택이 남양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5지역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집값이 싸서도 공원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연결되는 삶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노년의 진짜 안전망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집의 구조보다 관계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왈딩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오래 살게 할 뿐 아니라 더 행복하게 만든다. 80년 넘게 이어진 이 연구는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건강보다, 돈보다 인간관계의 질이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후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을 나누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채는 사람. 그런 관계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혼자 지내더라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가벼운 인연에 마음을 다 쓰지 않고 깊은 인연을 천천히 지켜갑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미를 가지세요. 손끝이 바쁘면 마음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주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0% 낮다고 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임에 나가세요. 복지관의 프로그램, 마을 합창단, 시니어 아카데미 또는 동네 도서관의 작은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온기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 속에서 인생 이막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 친구는 새로 못 만든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진짜 친구는 인생의 후반에 오히려 더 깊이 생겨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늙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끊겨서다. 여러분의 하루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집은 벽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입니다. 따뜻한 밤 냄새,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은 자리. 그 모든 게 쌓여 내 집이 됩니다. 돈으로 짓는 건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집은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 안에는 추억이 살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숨을 쉽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편히 숨 쉬고 불안하지 않고 밤이 오면 불빛 하나가 나를 맞아준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마음을 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피하고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고독이 됩니다. 이제는 어디서 살까 보다 어떻게 살아갈까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벽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이 쉬는 자리, 그곳이 곧 당신의 마지막 집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박영수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0평대 전원주택, 앞마당 텃밭, 뒷산 단풍. 꿈 같은 노후 생활이었죠. 하지만 새벽 3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 구급차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좁은 시골길 때문에 찾아오기조차 어려웠죠.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박영수 씨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 내가 집을 잘못 골랐구나.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몸이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거나. 그때 깨닫죠. 그땐 왜 몰랐을까? 왜 미리 안 해놨을까?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불안해서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 진실. 작은 집이 편할 거야 라는 치명적 착각. 이제 애들 다 나갔으니까 우리 둘만 사는데 큰 집 뭐하러 필요해? 65세 김미자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 30평 아파트를 팔고 교외 12평 원룸으로 이사했죠. 깔끔하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정확히 한 달 후 김미자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여기서 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어.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만 지나니 갑갑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좁은 집엔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습니다.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집이 좁아지면 그만큼 심리적 여유도 사라집니다. 물건은 자꾸 쌓이는데 놓을 데가 없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 종일 머리 아프고 결국은 앉을 자리 하나 간신히 남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집 크기 20평에서 24평.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 부부 각자 방 하나, 그리고 함께 쉴 거실 하나.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줄이고 싶어 하지만 줄이는 건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오해. 병원 옆? 절대 아닙니다. 복지관 옆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병원 옆으로 이사 가신 분들 몇 달 못 버팁니다. 72세 정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큰 종합병원 바로 앞 오피스텔로 이사했죠. 처음엔 병원 코앞이니 얼마나 안전해 했는데 사흘 만에 후회했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거든요. 창밖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이웃의 비명이고 언제든 나일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노년을 병원 근처에서 보낸다는 건 몸이 아프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병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긴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고 삶이 굴러가는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무료이거나 도시락 하나보다 싼 가격에 프로그램 3개, 4개를 듣고 밥까지 먹고 옵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투자죠. 그래서 일본에선 복지관 옆집 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한국은요, 이제 곧 그렇게 됩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유혹. 자녀와 함께? 아니요, 근처에 사세요.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지. 처음엔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2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말없이 피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선 집에 부모가 항상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멀쩡하던 내 집에서 숙식 제공자로 전락하는 기분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또는 걸어서 5분 이내.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네 번째 달콤한 거짓말. 전원주택의 현실은 낭만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앞에 산, 뒤엔 텃밭,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고기 구워 먹고. 이상은 그렇죠. 현실은 다릅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모기와 벌레에 시달리고, 가을엔 낙엽 줍고, 겨울엔 눈 치우다 골병 듭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119 부르기엔 애매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간 지 1년 만에 서울 딸 집에 다시 돌아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말소리가 먼저입니다.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통증보다 빠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5번째 생명선.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으면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 가까워요. 그 말은 곧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래 살기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약국 가까이보다 산책로 가까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걸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 걷기입니다. 그런데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동네. 이런 데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쬐일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잘 돼 있는가? 이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약보다 먼저 챙길 건 발 디딜 수 있는 땅입니다. 6번째 현실적 진실. 집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마지막 집을 정할 땐 반드시 팔릴 수 있는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난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을 처분해서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외진 곳, 너무 오래된 구조, 너무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 땐 좋았지만 팔 땐 아무도 안 보러 오는 집.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발목 잡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는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 어쩌면 이건 투자보다 더 중요한 퇴로 확보입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 곧 자산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팔 수 없는 집은 결국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상엔 참 다양한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빌라. 그 중에서도 노후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아파트 대 전원주택 대 실버타운. 과연 어디서 살아야 가장 평온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실버타운. 겉보기는 천국, 속은 외로움. 밥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다는데 얼마나 좋아? 실제로 실버타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 안엔 간호사, 아침, 저녁 챙겨주는 직원까지. 하지만요, 그 모든 편안함이 당신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냐고요? 거긴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성도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를 하고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메말라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 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낭만은 첫 달까지, 그 다음은 노동입니다. 마당 있는 집, 나무 심고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 100번 이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벌레와의 사투,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 응급실. 이건 살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게다가요,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차로 30분. 그나마 자식들이 오기도 어렵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무언가 불편해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파트.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집.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왜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외롭지 않음,
위급 시 도와줄 이웃이 있음. 안전, 관리실, 경비, CCTV 등 시스템 확보. 유지비 생각보다 적고 관리도 깔끔하게 됨. 커뮤니티,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 등 운영 활발.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아닙니다. 이제는 중간지대가 뜨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이 있고 자연이 있는 단지. 예를 들어 이런 곳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도심형 단지,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이런 곳은 대체로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과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낭만은 있지만 외로움이 크다. 전원주택? 멋있지만 삶을 지탱해주진 않는다. 아파트, 완벽하진 않아도 실패는 막아준다.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 모든 걸 적당히 갖춘 현실적 이상형이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맞는 조합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다음 이사, 그건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 방향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어떤 집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후회가 없을까? 바로 지금부터 내게 꼭 맞는 집을 찾는 법. 여러분의 상황별로 어떤 집이 가장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다. 소득이 거의 없다.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 상담, 심지어 문화활동까지 복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비좁더라도 복지관 하나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노후의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 내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1층 혹은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그 병원엔 한 번도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이겁니다.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근처에 내과, 치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지역. 이건 진짜 몸이 살아있는 한 내 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게 노후의 독립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의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다. 나는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다. 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심형 신축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다 붙어 있는 곳. 요즘은 이런 곳이 시니어에게도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년의 삶은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을 끼고 있는 지역을 보세요. 지금은 멀쩡해도 80세 이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그때를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요양병원,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서울이라면 교통허브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 타고 1시간 안쪽이어야 정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은 25%를 넘어섰고 70대 이상에선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 만들기. 1인 가구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것. 자조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동아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채소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립형 전원주택 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전무한 곳, 이웃 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 이게 생명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 이런 곳은 혼자 살아도 혼자 같지 않은 삶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성별에 따른 필수 조건들.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응대 등이 필요하고 밤길이 밝고 안전한 동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또는 친밀한 이웃이 있어야 하죠.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복지관이나 운동시설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와 청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예를 들어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등이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병환 시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의, 요양시설, 방문 간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은 누구랑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여러분이 만든 하나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이 집에서 그냥 끝까지 살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익숙한 동네, 정든 집, 그리고 무엇보다 괜히 자식들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런데요,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때 알게 되죠.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리듯 하게 된 이사였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때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으로 노후엔 어디에, 어떤 집에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죠. 자식 근처로 이사 가는 게 맞을까? 오늘 그 해답을 드립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식 근처에 살면 덜 외로울 것 같고 몸이 아프면 금방 도와줄 수 있으니 든든할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정서적 안도감보다 생활의 불편이 먼저 다가옵니다. 밥은 같이 먹어도 눈치는 따로 챙겨야 하죠.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말은 안 해도 표정과 말투 사이에 조심스러운 거리가 생겨납니다. 게다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결국 같이 사는 건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살아야지 그렇다고 같이 살면 안 돼. 가장 좋은 건 가까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구조.
필요할 땐 금방 달려갈 수 있고 평소엔 각자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리. 그 적당한 거리에서 노년의 평화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같이 살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노후에 진짜 살기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지금부터는 지금 시니어들이 실제로 선택하고 있는 노후 명당 주거지의 유형부터 골든존, 커뮤니티 아파트, 실버타운의 조건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분명히 여러분의 다음 이사에 큰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고령 친화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혼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진 적 있다. 밤에 일어나려다 가구에 부딪혀 멍든 적 있다. 욕실 불을 켜려다 스위치가 어딨는지 몰라 당황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집안에서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것이 고령 친화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노인 전용 주택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온전히 감싸는 기술과 배려가 집안에 녹아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엔 턱이 없고 휠체어나 보행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타일, 수직 수평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넘어질 걱정이 줄어듭니다. 밤에 깼을 땐 자동으로 켜지는 야간 조명이 발밑을 비춰주고 위급할 땐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로 경비실에 바로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전체 노인 사고의 절반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한 번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선 몸이 불편해도 오래 살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단지 내엔 작은 복지관, 주민 프로그램, 경로당, 그리고 건강 체크를 위한 보건 공간까지 함께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집에서 살면 자식 없이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스스로 생활을 돌볼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게 바로 노후의 삶을 진짜로 지탱해주는, 살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충남 서천에 조성된 어메니티 복지마을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휠체어로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완전 무장애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지 안에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문화센터가 연계되어 주거, 의료, 돌봄, 문화가 하나로 통합된 복합주거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 100세대 규모지만 대한민국 고령 친화형 아파트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도시 복합단지입니다. 요즘 서울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주, 원주, 세종, 나주, 파주, 아산 같은 중소도시로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생활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집가, 관리비, 식비, 교통비까지 수도권과 비교하면 월 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노후에선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둘째, 자연과 인프라가 함께 있는 복합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로 가면 병원, 시장, 문화시설이 부족했지만 요즘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 속 자연형 단지가 하나둘 들어서고 있고 덕분에 불편한 시골살이가 아니라 편안한 전원 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단지들은 단지 앞엔 산책길 있는 공원, 도보 10분 안엔 내과 치과 약국, 그 옆으론 전통시장이나 마트, 그리고 작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까지 하루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구조, 그게 바로 중소도시 복합단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주차, 소음, 출퇴근 스트레스도 적고 단지 안에서 주민들끼리 정을 나누는 구조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웃끼리 눈 인사하고 밥 한 끼 함께하고
그렇게 사람 냄새나는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노후에도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말 건넬 사람이 생깁니다. 즉, 은퇴 후에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나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공원과 병원, 시장, 복지관이 모두 도보권에 있는 대표 복합단지,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실버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계획도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어 은퇴 후 이주하는 60대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종 도심복합지구, 국책기관 중심의 행정도시지만 고령층을 위한 공공복지 시스템과 무장애 보행 설계가 함께 적용돼 있습니다. 중소도시라고 해서 불편하다는 건 옛말입니다. 이제는 지갑은 가볍게, 일상은 단단하게, 그리고 관계는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명당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고령자 우선 공급 단지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은퇴한 부부, 또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라면 이제는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단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주택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단지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구조, 휠체어와 보행기에 맞춘 무장애 설계, 경로당, 작은 도서관,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 공간, 사회복지사와 연결된 생활 돌봄 시스템까지. 이런 시스템 덕분에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삶의 품격은 지킬 수 있는 집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이 낮고 월 임대료도 국민연금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점. 이건 자녀에게 손 벌릴 걱정 없이 독립적인 노후를 꾸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먼저 권해드리는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면 걱정되고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니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서울 강동구, 성남시, 전주, 순천, 창원 등 이미 전국 곳곳에 수천 세대 규모의 고령자 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에는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복지주거 통합 모델로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공공이 만든 주거지라고 해서 더 이상 싸고 불편한 집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외롭지 않은 삶의 터전으로 노후 주거의 중요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 한동 건너 사는 심리적 거리두기 주거 전략입니다. 자식 옆에 살면 좋겠다는 말, 많은 부모님들의 소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불편함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 눈치부터 보게 되고 문턱 하나 건너 있다 해도 생활의 패턴과 기준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사니 서로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주 상처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 단지 안, 다른 동에 거주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식집과 도보 3분 거리, 급한 일 있으면 금방 달려갈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이건 단순히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자율권과 존중의 거리를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노화센터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과 너무 가까이 살면 결정권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동 건너 두 블럭 옆에 살면 서로 부담 없이 왕래하며 더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 옆이 아니라 한동 건너 살아야 오래간다. 가까이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거리. 이게 바로 요즘 노후 주거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함께 사라지는 동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디에 살아야 오래 편안할까 보다 어떤 이웃과 살아야 마음이 덜 외로울까를 고민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안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 구조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 삶의 질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사라지는 관계망에 달려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동네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곳입니다. 단지 안,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 공동 텃밭이 있고, 아침이면 주민들끼리 걷는 산책 모임이 있고,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식사 공동체가 있고, 명절엔 외로운 분들끼리 모여 작은 잔치를 여는 공동 공간이 있는 동네. 여기선 집 문 하나 열면 누군가와 마주할 수 있고 대화 한마디, 따뜻한 눈인사 하나로도 마음이 살아납니다. 예전엔 집이 크고 시설이 좋아야 좋은 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느낌, 그게 노후의 진짜 집값입니다. 국밥 한 그릇, 말없이 내어주는 식당 같은 그런 동네는 요즘 드물지만 그 정신을 담은 함께 사라지는 마을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 은평구의 은평누리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사,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지내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여가를 하나로 묶은 돌봄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또 경남 하동의 작은 마을에서는 1인 고령 가구들이 모여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나누며 함께 저녁을 먹는 공동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아프지 않아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주고 말을 걸지 않아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그런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집 자체의 구조와 단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 무엇 옆에 있느냐입니다. 노후의 삶은 거리에서 갈립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그 차이가 안심이 되느냐, 불안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3대 황금 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옆. 나이 들수록 가장 자주 가게 되는 곳이 병원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플 땐 멀고 복잡한 병원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 바로 근처에 내과든 치과든 한의원이든 도보 5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매일을 지탱해주는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차 타고 가야 하는 병원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삶을 훨씬 덜 피곤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병원 옆에 살면 생기는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여유.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졌을 때 누가 데려다 줘야 갈 수 있는 병원과 스스로라도 닿을 수 있는 병원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의외로 큰 병원 바로 옆은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근처는 새벽에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자주 울리고 주차난과 외부 방문자들로 주변이 항상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좋을 줄 알았는데 밤마다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소규모 병의원 밀집 지역,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걸어갈 수 있는 곳, 그런 병원 옆이 진짜 노후의 든든한 생활 인프라가 됩니다. 두 번째, 공원 옆. 병원 옆이 몸을 위한 거리라면 공원 옆은 마음을 위한 거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보다 더 필요한 건 걷기입니다.
걷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치매, 우울, 고혈압, 당뇨, 불면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해야 하는 건 아는데 집 근처에 걸을 만한 데가 없어요. 좁은 인도, 차 많은 도로, 회색 시멘트만 가득한 동네. 이런 곳에선 걷는 게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반대로 단지 바로 옆에 나무 많은 산책길이 있고 벤치 하나쯤 있는 쉼터가 있고 햇빛과 바람이 머무는 공원이 있다면 걷는 일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누구와 약속하지 않아도 아침에 눈 뜨면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고 걷다 보면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사계절 풍경 속에 천천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나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공원이 가까우면 마음이 가라앉을 틈이 줄어들고 혼자 있어도 덜 고립됩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설명에 앞에 초등학교, 뒤에 공원이라는 말이 꼭 붙는 이유도 그만큼 사는데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매일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초록빛 공간. 노후엔 그게 곧 마음의 약입니다. 세 번째, 시장 옆. 병원은 몸을 지키고 공원은 마음을 돌보고 그렇다면 시장은 삶을 굴러가게 합니다. 이젠 많이 안 먹으니까 마트 한두 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다릅니다. 먹을거리 하나 사려 해도 멀면 자꾸 미루게 되고 불편하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집 근처에 있으면 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식재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이유가 생기는 루틴, 밖에 나갈 명분이 되는 생활. 그게 바로 시장 옆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단지 장 보는 곳이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단골 식당 아주머니, 오늘은 배추가 괜찮아 한마디 건네는 채소가게 사장님, 사소한 인사 하나에 위로받는 풍경. 이 모든 게 노후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생활 커뮤니티입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시장 옆에 살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마트보다 조금 덜 정돈되어 있어도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 안엔 사람 냄새나는 생활의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언 옆에 사느냐는 노후의 안전과 활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입지에 살아도 집 안에서조차 숨 쉴 틈이 없다면 그건 결코 좋은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집의 크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도 다 나갔는데 뭐하러 큰 집에 살아? 관리도 어렵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청소도 귀찮아.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막상 줄여보면 생각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하나. 겉보기엔 아늑해 보여도 문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활의 충돌입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켜면 아내는 조용히 책을 읽을 공간이 없고 식사 시간 외엔 서로 눈치를 보며 따로따로 지내게 됩니다. 자기만의 공간 없이 하루 종일 부딪히다 보면 작은 말다툼도 커지고 대화는 줄고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가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라면 각자 쉴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소한 방은 2개, 거실은 하나. 적어도 18평에서 25평 정도는 되어야 서로에게 숨 쉴 틈을 줄 수 있습니다. 거실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공간, 방은 각자의 삶을 지켜주는 방파제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주가 와도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찾아와도 여긴 좀 좁아서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마음은 반가워도 몸은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집이 너무 작으면
생활이 위축되고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줄어들며 점점 고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넓은 집도 답은 아닙니다. 방은 많지만 쓰는 곳은 정해져 있고 빈 공간은 오히려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넓은 집일수록 청소도 힘들고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까지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겨울철 보일러를 켤 때마다 이 넓은 집을 내가 왜 감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넓은 집일수록 외로움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거대한 공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집은 쉼터가 아니라 고요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소도, 정리도, 에너지 관리도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니 금세 체력이 소진되고 귀찮음이 방치가 다시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엔 넓은 집이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부담을 키우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무조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적정한 크기는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여유의 범위입니다. 가장 좋은 집은 넓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나와 내 삶의 방식에 꼭 맞는 집입니다. 그 집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그 집은 진짜 쉼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족도 멀리 있고 동네 친구도 없는데 나이 들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입니다. 사실 실버타운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외롭고 쓸쓸한 요양시설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가면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서 싫어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무슨 실버타운이냐고요.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누가 돌봐주는 시설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운동하고 이야기하고 취미 활동을 나누고 원하면 언제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을인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관계입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에선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눌 이웃이 있고 오후엔 함께 걷는 산책 동료가 있고 저녁엔 노래교실, 미술 수업, 건강 프로그램 등 내가 기다려지는 하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우리를 수동적인 노년에서 능동적인 노후로 바꿔줍니다.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단순히 고급 호텔처럼 지어놓고 비싸기만 한 곳도 많고 외진 곳에 세워놓고 사람들 고립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할 건 커뮤니티가 살아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있느냐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지, 내가 거절하더라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지, 무리하게 누군가와 엮이지 않고도 내 일상을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기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에 쓸쓸함을 더 씌우지 마세요. 그곳은 버림받은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가족에게 짐 되지 않기 위해, 내 마음과 삶을 주도적으로 지키기 위해,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 따뜻한 거리를 두기 위해 커뮤니티형 실버타운은 이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현명한 노후 전략입니다. 이처럼 노후 주거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병원 옆이 정답일 수 있고 누군가는 공원 옆이어야 마음이 놓이고
어떤 분은 시장 옆에서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자식과는 몇 동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리에서 든든함과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이 정해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해서 선택하는 삶,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리, 내 일상이 단절되지 않는 환경.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집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어렵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 모든 시간을 품어줄 수 있는 집. 그 집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그 선택의 방향을 찾는데 작은 불빛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